책을 듣다. 서른. 김애란. 언니, 잘 지내요? 언니를 언니라 불러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실은 오늘 언니 이름을 보고도 언니가 언니인지 몰라 한참을 쳐다봤어요. 언니도 제 이름은 아는데 성이 떠오르지 않아 집안을 한바탕 뒤졌다고 했죠. 어떻게 성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울 수 있을까 피식 웃다가 엽서를 내려놓고 부직포에 쌓인 물건의 포장을 끌러봤어요. 그러곤 내용물을 든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붙박여 있었답니다. 얼마 뒤 지나가던 후배가 묻대요. 거기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적힌 거냐고. 언니, 저는 지금 제 방에 앉아 있어요. 서울에서 구한 6번째 자취방이에요. 언니와 같이 있던 데를 포함하면 7번째일까요? 거기는 방이 아니라 칸이었는데 4인당 독서실. 여성 전용이니 신사임당처럼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라고 그렇게 지었을 텐데 정작 그 안에는 훌륭해지는 것까진 바라지 않아도 보통의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여자들이 많았지요. 무엇이 보통인지는 모르지만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곳 언저리에 금이라도 한번 밟아보려 애쓰는 사람들이요. 언니는 전북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한 아가씨. 나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각오로 충남에서 올라온 재수생이었지요. 거기서 1년. 주위 여자들은 몇 번 바뀌었지만 언니와 저는 처음부터 쭉 같은 자리에 있었단 걸 기억해요. 한 칸에 4명. 칸과 칸 사이에 벽이 아니라 커튼이 있고 잠을 잘 땐 책상 위로 의자를 올려야 하는 데서 그래도 늘 예약대 기자가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던 그곳에서 언니와 나 등을 맞댄 채 자주 밤을 새우곤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언니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뒷모습이 떠올라요. 침침한 스탠드 아래서 밤새 뭔가 쓰고 외던 언니의 굽은 어깨가요. 아마 언니 눈에 제 뒤태도 비슷하게 보였겠죠? 우리 둘 다 꿈 말고도 이고 있는 것이 많았으니. 그래도 언니가 제 뒷모습을 본 것보다 제가 언니 뒷모습을 본 적이 더 많을 거예요. 눈꺼풀 위로 산사태처럼 쏟아지는 잠을 어쩌지 못해 만날 헤드뱅잉만 하다 먼저 잠자리에 든 건 제 쪽이었으니까요. 언니, 여기 제 앞에는 공책만한 창이 하나 있어요. 열리진 않고 장식처럼 그냥 박혀있는 거예요. 테두리도 손잡이도 없는 유리판인데 나름 신축 건물이라고 멋을 내느라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도 창은 창이라고 동네 모습이 훤히 내다보이는데 이 집이 도로를 등지고 있어 창 너머로 온통 주택가뿐이에요. 건물 간격이 좁아 볕들 겨를이 없는 다세대 주택과 크고 작은 빌라. 다락이 세모나게 솟은 1980년대풍 양옥을 비롯해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촌 따위가 얕은 산등성이를 따라 주르륵 연결돼 있어요. 얼핏 봄 쓸쓸하지만 고요하고 가지런한 풍경이에요. 하루 일을 마치고 고단하게 잠든 서울의 얼굴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새벽이라 불을 밝힌 집이 많지 않은데 몇몇은 추위 덕에 더 오롯하게 빛나네요. 그중 저기 제일 꼭대기 뉴타운에 들어선 아파트는 저녁마다 회사 로고를 본뜬 네온등을 밝히는데요.
그게 어두운 허공에 붕 떠 있으면 어느 땐 천공의 섬 같고 또 어떤 때는 모두에게서 모든 것을 승인받은 이 세기의 대표적인 문장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따금 유리벽에 코를 박은 스푸트니크의 개를 떠올리며 밖을 바라봐요. 그러면 이 방이 어떤 공간이나 장소가 아닌 어디론가 계속 이동 중인 물체처럼 느껴지거든요. 이제 저쪽 세계와는 같은 시공을 공유할 수 없겠다는 예감을 안고 묵직한 가속도를 내며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우주선처럼요. 아무튼 오늘도 멀리 캄캄한 도시 위엔 붉고 노랗고 희고 푸른 빛들이 알사탕처럼 뿌려져 있어요. 깨물어 먹고 싶을 만큼 예쁜 서울이에요, 여기. 언니를 본 지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보풀하기인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책가방을 메고 알람소리 어지러운 6개월을 지나 노량도에 입성한 게 엊그제 같은데 합격해야 탈출할 수 있는 섬이라고 다들 그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잖아요. 그때는 언니가 되게 언니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저도 30이네요. 그 사이 언니에게도 몇 줄로는 요약할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갔겠죠? 바람이 계절을 걷어가듯 세월이 언니로부터 앗아간 것들이 있을 테죠. 단순히 기회비용이라고만 하기엔 아쉽게 놓쳐버려 아직도 가슴을 아리게 하는 것도, 말해도 어쩔 수 없어 홀로 감당해야 할 비밀과 사연들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언니가 8년 동안 임용이 안 됐었던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8년이라니. 괄호 속에 갇힌 물음표처럼 칸에 갇혀 조금씩 시들어갔을 언니의 24, 25, 26, 31가 가늠이 안 됐거든요.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에 생기는 온갖 기대와 암시, 긴장과 비관에 대해서라면 저도 꽤 아는데 자식 노릇, 애인 노릇 등 온갖 도리들을 미뤄오다 잃게 된 관계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좁고 캄캄한 칸에서 오답 속에 고개를 묻은 채 혼자 나이 먹어갔을 언니의 청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요? 언니도 알다시피 그해 저는 제2대 불문과에 합격했어요. 그게 언니가 하는 제 안부의 전부지요. 그러니 저희 과 사무실로 우편을 보내신 걸 테고요. 언니가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 조교가 바뀐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는 걸 들었어요. 실은 사정이 생겨 그간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아 왔거든요. 휴대전화를 없앤 지도 꽤 됐고 소포가 왔으니 찾아가란 메일을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 학교에 들렀어요. 그리고 오늘 언니가 보내준 엽서와 선물을 받았어요. 참 언니, 이번에 아기 엄마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해요. 언니를 못 본 새 언니가 그렇게 멋진 일을 해내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어요. 만일 제가 언니의 아기라면 내 엄마가 언니란 사실이 무척 기뻤을 거예요. 저는 지난 10년간 6번의 이사를 하고 10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2명의 남자를 만났어요. 다만 그랬을 뿐인데 정말 그게 다인데 이렇게 청춘이 가버린 것 같아 당황하고 있어요. 그동안 나는 뭐가 변했을까? 그저 좀 씀씀이가 커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물건 보는 눈만 높아진
시시한 어른이 돼버린 건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20대에는 내가 뭘 하든 그게 다 과정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결과일 따름인 듯해 초조하네요. 언니는 나보다 5살이나 많으니까 제가 겪은 모든 일을 거쳐갔겠죠. 어떤 건 극복도 했을까요? 때로는 추억이 되는 것도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무언가 됐거나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저 혼자만 이도 저도 아닌 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져요. 아니, 어쩌면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소식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론 언니가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봤다고 할까봐 겁이 나요. 언니는 이제 육아와 적금, 시댁과의 관계나 건강 문제에 부딪힐 테고 이전에 절박했던 문제는 그 다음 과제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걸 아는 나이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얘기를 언니에게밖에 할 수 없어 편지를 써요. 다 써놓고 끝끝내 붙이지 못할지라도 오늘 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요. 언니,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문과에 갔어요. 프랑스란 나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었고 외국어를 몸 안에 지니고 다니면 칼을 찬 듯 어디서든 든든할 것 같았거든요. 살면서 아무리 안 좋은 상황과 마주쳐도 악기 쫓듯 제가 가진 칼을 허이허이 휘두르며 저리 가, 나는 언제든지 떠날 사람이야 하고 큰 소리칠 작정이었고요. 취직은 어쩌려고 그러냐 화를 내는 아버지께는 정 안 되면 교직 이수라도 해서 선생님이 되겠다 호언장담했지요. 선생은 뭐 쉬운 건 줄 아나 누군가는 발끈하겠지만 그땐 저도 어려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니, 저는 신학기가 다 지나서야 우리 과에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교직 이수는커녕 신입생이 점점 주는 추세라 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도요. 그렇게 동문과도 철학과도 사학과도 사라질 거라 하대요. 그래도 그땐 그냥 소문이었는데 최근에 그 얘기가 정말 구체화되고 있는가 봐요. 실용 어쩌고 부실 어쩌고 학교 곳곳에 붙은 대자보도 그렇고 애들 표정도 그렇고 오랜만에 찾은 모교 분위기가 어수선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성실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부모님께 무언가를 입증해 보이려 노력했어요. 잘생긴 총각 강사한테 생리결석 사유서까지 꼬박꼬박 내가며 성적 장학금도 받고 도서관과 행정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그마저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어요. 휴학과 복학을 번갈아 하다 보니 졸업도 거의 7년 만에 하게 됐고요. 그래도 돌이켜봄 그때 저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긍심 같은 것도 있었고 이 모든 게 경험과 지혜로나마 저를 성장시켜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래서 재수 때와 다름없이 새벽밥 먹고 친구들이랑 인강도 불법 공유하고 학생 식당에 오늘의 메뉴에 일희일비하며 꿋꿋하게 살았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월급 중 일부를 부모님께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자잘할 생활비는 설문지 아르바이트나 서빙을 통해 벌었어요. 큰 돈은 주로 일명
마루타 알바라고 불리는 병원 생동성 실험이나 인근 보습학원 강의로 만질 수 있었고요. 그때 저는 애들한테 저도 잘 모르는 한문이랑 논술 같은 것을 가르치며 세금 빼고 한 달에 60만 원가량 받았어요. 교무실 청소랑 학부모 상담, 문단속, 복사기와 프린터기 관리 등의 일도 도맡아 했고요. 하지만 당시 제가 다닌 면목동 학원의 아이들은 정말이지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나중에 잠깐 일한 중계동이나 목동 아이들에 비하면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았지요. 그래도 그 애들, 제가 전공을 속이고 저희들을 가르치는 풋내기 강사란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참 잘 따라주었어요. 그중 천사 같은 얼굴로 담배 냄새를 풍기며 곧잘 선생님 하고 안기던 여고생은 대학에 가고 난 뒤로도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냈는데 쌤 짱 웃겨요. 쌤 뭐 하세요? 저는 친구 집에 와서 놀고 있어요. 숙제하기 싫어요. 쌤이 우리 학교 한문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문 존나 짜증나. 쌤 근데 쌤은 왜 저한테 먼저 문자 안 하세요? 같은 시시껄렁한 메시지들이었지만요. 그래도 누군가 그렇게 저한테 어려움 없이 안기면 걔들과 결코 오래 볼 사이가 아니란 건 알면서도 가슴 한쪽에 슬며시 온기가 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왜 물이 한가득 든 투명한 비커 안에 스포이트로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아름다운 뭉게구름이 생기며 액체의 성질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때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작은 배려나 선의 하나에 쉽게 흔들리고 감동하고 저 역시 가능하면 조그마한 답례라도 하고 싶어졌으니까요. 아이들은 산만하고 유치했지만 그 나이 또래다운 재치와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사람 손가락이 8개라 팔진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 라는 논술 주제를 준 적이 있는데 주판알이 4개로 나뉠 거다. 4에서 반올림을 하게 될 거다. 10중 8구가 아니라 7중 6어가 될 거다. 라는 식으로 말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럴 때면 애들한테 오히려 제가 배우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한 번은 구름 또는 비와 나누는 정이라는 뜻으로 남녀의 정교를 이루는 말을 4글자로 답하시오 란 문제에 운우지정 대신 오르가즘이란 말을 써놓은 바람에 채점하다 음료수를 뿜은 적도 있어요. 학생 중에는 평소에 저랑 한마디도 안 하다 이따금 딸기우유나 초콜릿을 건네고 가는 여중생도, 말수 적고 속이 깊어 언제나 부모님을 걱정하는 남고생도 있었어요. 공부를 하도 한 탓에 수업 중에 코피를 쏟는 아이도, 갑자기 복도로 뛰어나가 토를 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런데 언니, 요즘 저는 하얗게 된 얼굴로 새벽부터 밤까지 학원가를 오가는 아이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해요.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저도 그걸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눈 뜨고 보니 제가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이전에도 채무자, 지금도 채무자. 예나 지금이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건 똑같은데 좀 더 나쁜 채무자가 되었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언니, 저는 언니와 헤어진 뒤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학창시절을 아슬아슬하게 마쳤어요. 사회초년생인 제겐 여전히 1,000만 원가량의 학자금 대출이 쌓여 있었지만 취직만 되면 언제든 갚을 수 있을 거라 낙관했어요.
그런데 그 구직이란 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어요. 불문과 출신에다 나이도 많고 여자인데다 용모도 그저 그런 저를 뽑아주는 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집안이 휘청거리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냈다기보단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복잡한 종류의 문제였지요. 한날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의 화물트럭을 빌려 몰고 나간 모양인데 그 길로 다른 승용차 석 대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나 봐요. 유명을 달리하신 분은 그 밖에도 한 분이 더 계셨고 다친 사람은 더 많았다 하고요. 그 일로 원래부터 여유가 없었던 우리 집은 더 이상 복구가 안 될 정도로 폭삭 주저앉고 말았어요. 집안에 닥친 불운의 자장이 너무 강해 잘못하다간 나까지 빨려 들어갈 것 같아 돕고 싶기보단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안 그래도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던 차에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모아둔 알바비는 진작 바닥났고 은행에선 매일 독촉 전화가 오고 정말이지 할 수 있다면 저도 누군가에게 케이크가 들어있지 않은 케이크 상자를 보내고픈 심정이었어요. 제 동기 중 누가 그런 식으로 경기도에 있는 사립중학교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뒤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근처에 일이 있어 왔는데 얼굴이라도 잠깐 보자는 거였죠. 헤어진 지 3년 만의 일이었어요. 혈색이 좋아 보였어요. 평소 잘 안 입는 양복을 걸치고 나왔는데 새삼 잘생겨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날 제게 오리고기를 사주며 수줍은 듯 조용한 말투로 얘기했어요. 나 이제 돈 잘 벌어. 자랑도 과시도 아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뭉클하대요. 그 사람 예전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우리가 왜 자주 싸웠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나를 떠났는지 알고 있던 터라 지금까지 용기 잃지 않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5년 연애하고 저랑 헤어질 즈음엔 이미 30대 초반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던 사람인데 사채를 한 것도 사채를 쓴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논문 쓰다 보니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저는 미련도 질투도 없이 옛 연인의 성공을 조용히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얼른 나도 취직해 오빠한테 한턱 쏘고 싶다고 했죠. 아, 제가 처음에 그 사람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했던가요? 학원에서 만났어요. 면목동에서. 인상이 흐릿해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한날 원장한테 간식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호감이 생겼어요. 그때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모두 만성적인 허기에 시달렸는데 학원에선 별도의 식비나 간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회의 시간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원장한테 그러더라고요. 시험 때고 하니 쉬는 시간에 빵이라도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순간 목소리가 엄청 떨리고 갈라졌지만 동시에 경력이 없어 원장 말에 무조건 순종하던 영어 선생님과 나이와 체면상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없던 수학 선생님의 얼굴에 기쁨이 스치는 걸 저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지요. 우리는 밥 몇 번 먹고 영화 보고 술 마시고 가끔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다 같이 잠도 자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국문과 졸업 논문으로 빠지다를
라는 동사의 발생에 대해 썼다는 것도 그즈음 알게 되었고요. 어떻게 그런 게 몇십 장짜리 글이 될 수 있을까? 역시 내가 모르는 세계는 광대하고 신기하구나.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자친구를 올려다보던 때가 엊그제 같네요. 어쨌든 우리는 서로에게 빠졌어요. 어느 땐 제 자취방에서 해가 지는지도 모른 채 서로를 안고 마냥 뒹굴었죠. 그리고 그때 저를 위로해 준 건 제가 직접 손을 뻗어 만질 수 있는 누군가의 체온이었어요. 욕망이나 쾌락은 그 다음 문제였죠. 어쩌면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한 온기는 그리 많은 양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만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면서요. 아마 그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자기가 가진 옷 중 가장 괜찮은 걸 입고 나와 앉아있던 거일 테고요. 우리는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은 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호프집까지 갔어요. 나중엔 그 사람 상사인가 하는 사람도 합석했는데 제 남자친구가 자리를 잡는데 도움을 준 선배라고 하대요. 취기가 올랐을 즈음 제 옛 애인은 술잔을 기울이며 꽤 어른스러운 말투로 중얼댔어요. 살아보니 사람이 제일 큰 재산인 것 같더라. 그리고 2달 뒤, 저는 한 달에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는, 그렇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물건을 800만 원어치 사야 된다는 이상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50대 남성의 강의를 들었어요. 너무 빤해서 들을 게 없는 강연 같죠? 맞아요. 언니, 그런데 그 빤한 게 사람 마음을 막 쥐고 흔들대요. 꿈이라는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싸한 게 찌르르 아픈 것도 같고 좋은 것도 같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실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말을 간절히 듣고 싶어 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교과서에 나오는 말 같은 거. 올바르고 아름다운데 실은 아무도 믿지 않는 말들 말이에요. 너무 옳아서 조금은 종교적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언니, 요즘 같은 세상에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만큼 믿고 싶은 교리가 또 어디 있겠어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무장해제 되지는 않았어요. 못 이기는 척 연수원에 들어가면서도 나 배운 여자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고 자만하며 팔짱 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이성과 의지와 논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 말 맞다나 들어보고 아니다 싶음 그 자리에서 나오면 되는 줄 알았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설득에 넘어가지 않자 결국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고 정말 나쁜 곳이다 싶음 여기가 그렇게 안 좋은 데라면 네가 나를 구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사당에 있는 지하 강당에서 3박 4일 연수를 마치고 1대2 면담을 했어요. 전에 호프집에서 만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다단계 아니냐고 묻자 그는 그렇지 않다고, 선진국형 신개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하대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방금 전 들은 강연에 홀려있던 터라 그러려니 했어요. 저랑 집안 형편이나 가족 관계, 성격 등 겹치는 게 많은 사람이 고생 끝에 이사급 위치까지 오른 얘기를 듣고 나니 어쩌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사람 죽이는 일만 아니면
돈이 되는 일은 뭐든 하고 봐야 될 정도로 상황이 절박했어요. 담당자는 절 안심시키려는 듯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고 이 회사가 병역 특례까지 되는 곳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러곤 바로 합숙소로 들어갔지요. 연수원에서 도보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창문에 새창살이 달린 반지하 건물이었는데 제일 먼저 자물쇠가 채워진 신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땐 막연히 신발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상급자를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엌 싱크대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남자가 무슨 공포영화에서 그러는 것처럼 물을 뚝뚝 흘리며 비스듬히 저를 쳐다보대요. 그 옆에는 소리 잔뜩 휜 30여 개의 칫솔이 숟가락통에 아무렇게나 꽂혀 있었고요. 집안 가득 퀴퀴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났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재빨리 주위를 살폈어요. 홍삼액, 향균 타월, 은나노 비누, 양파즙, 양말 따위가 담긴 상자가 여기저기 천장까지 쌓여 있었어요. 그들이 팔 물건이 아니라 산 물건이었죠. 저도 이미 한 세트 구매하고 들어가는 참이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요. 우리는 그걸 초기 투자 비용이라 불렀어요. 화장실을 지나 큰 방으로 가다 양변기에 쪼그리고 앉아 오줌을 누고 있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는 화장실 문을 5분의 1쯤 열어두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문가에서 누가 지키고 있더라고요. 설마 남녀가 이런 데서 같이 지내나 싶었는데 정말 다 큰 처녀 총각들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같이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요. 처음 뵙겠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자 사람들이 핏기 없는 얼굴로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곤 잘 왔다고 웃으면서 가짜 환대를 해줬지요. 합숙소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어요. 그러곤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털어놔야 했지요. 조금 알건 적당히 알건 꽤 잘 알건 모르면 조사해서라도 파일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 사람 나이, 성별, 거주지는 물론 학력, 콤플렉스, 종교, 건강상태, 군필 여부, 타지생활 경험 유무에 이르기까지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정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그냥 저도 따르고 싶었거든요. 저처럼 머리 굵은 아가씨도 그랬는데 이제 갓 21 된 친구들은 오죽했겠어요. 특히 제가 있었던 곳은요. 언니, 사당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꽤 오랫동안 방치돼 슬럼가처럼 흉흉해진 동네였어요. 거기서 저처럼 공동생활을 하며 선진국형 신개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았어요. 처음엔 저도 한 500? 아니 1000명쯤 되나 싶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전국 단위도 아니고 단지 그 동네에 있는 애들만 꼽아봐도 말이에요. 칼밥 먹고 칼잠 자고 최악의 환경에서 지내는 애들이 아침이면 거짓말처럼 말쑥하니 정장으로 갈아입은 뒤 변신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곤 335 물이 지어 우르르 파도처럼 한 도시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모습이 가위 장관을 이룰 정도였어요. 그쯤 되니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게 이상한 일일 리 없다는 자기암시를 걸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1년치 합숙비며 식비까지 미리 낸 뒤라 발을 빼기 어려웠거든요. 아, 돈이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줬어요. 저는 대출 조건이 안 되는데 무슨 중개인을 통해 가짜 보증을 서준 다음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꽂아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때는 돈 몇백이 우스워 보였어요. 곧 있으면 500도 벌고 2000도 만질 수 있다는데 그게 뭐 대수야 했던 거죠. 그땐 왜 그런 얘기가 믿겼는지 모르겠어요. 저 바보 같죠. 근데 거기 있으면 그렇게 돼요. 진짜로. 우리 중 정말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좀 나이가 있는 편이지 나머지는 대부분 씩씩하고 또랑또랑한 대학생들이었어요. 왜 예전부터 사회의 지식인 집단으로 봐주던 그 대학생들 말이에요. 굳이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대학생이 학생운동을 했고 지금은 다단계 판매를 하게 됐다는 그 정도일까요? 숙소에 있는 친구 중에는 집에 안 들어간 지 3년이 넘은 사람도 있었어요. 명절 때도 회사에선 저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출장이다, 봉사활동이다, 뭐라 둘러대라 시켰는데 저도 적당히 핑계를 댔던 기억이 나요. 사원 중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아 집에다 거짓말하기가 편했어요. 저는 제가 산 500만 원어치의 양파즙을 물 대신 매일 먹어가며 나머지 300만 원으로 산 비누와 칫솔, 양말 등을 써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영업 요령을 익혀가며 그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짝사랑한 선배도 있고 어릴 적 속구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어려울 때 저를 잠시 방에 걷어준 언니도 있었고 시험 때면 같이 대학 도서관에서 머리를 맞댄 채 공부한 동기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하루 10통이 넘는 전화를 하며 제 이름을 수없이 말했어요. 안녕? 나 수인이야. 잘 지냈니? 안녕, 나 수인이야. 오랜만이지? 안녕하세요. 저 수인인데 통화 괜찮으세요? 물론 그 중에는 제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정말 일 때문에 두세 번 본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때는 그게 더 편했고요. 회사에선 우리를 혼자 못 다니게 하고 두세씩 짝을 이루어 생활하도록 했어요. 그중 저를 감시했던 팀장급 여자는 제게 이런저런 유용한 정보를 전수해주며 저를 키웠지요. 매달리는 느낌을 줘선 안 된다. 조급해서도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 전화는 몇 시 사이에 해라. 식당에선 네가 벽에 등지고 앉아라. 뭐 그런 지시들이었죠. 그 여자는 매번 제 고객관리 카드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논술 선생처럼 첨삭을 해줬어요. 그래야 자기한테 돌아가는 목도 커졌으니까요. 그렇게 한 1년 있다 보니 제 카드가 200장 가까이 불어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언니, 당시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인간적인 고뇌나 갈등,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강박관념처럼 꽉 차 있던 건 너무나 사실적인 배고픔이었어요. 언니,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형편없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이라기보단 냉장고 속 이것저것을 걸어모아 맑게 끓인 꿀꿀이죽 비슷한 거였어요. 빙 둘러앉아 그걸 모두 매 끼마다 허둥대며 먹었고요. 21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일어나다니 안 믿겨지시죠? 근데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을 테고요. 그렇게 해서 뭘 팔았느냐면요, 생필품을 팔았어요. 건강식품을 팔고 사치품을 팔았어요. 1,000원짜리 마스크팩을 20만원에 판다든가 3만원짜리 시계를 58만원에 넘긴다든가 15만원짜리 핸드백을 120만원에 건네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팔고 있는 게 물건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팔고 있던 건 사람이었어요. 언니,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그 일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었어요. 하부 판매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든 판매원들에게 득이 되는 일. 그러니까 나 역시 그 순환에 기여하고 그 구조를 받쳐주면 나뿐 아니라 모두에게 돌아갈 몫이 커진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단순한 논리에 매료된 건 피라미드,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애써 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거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요. 언니, 다행히 저는 지금 그곳에서 나왔어요.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지요. 관례라고 하나, 규칙이라고 하나, 하부 판매원들을 계속 포섭해오는 게 일이었던 터라 크게 문제될 거라 생각지는 못했어요. 어쩌면 저 스스로 머릿속에 스위치 하나를 꺼놨던 건지도 모르고요. 회사 쪽에서도 저한테 재미를 다 본 눈치였어요. 이미 연락할 만한 사람에게는 전부 손을 대 더 이상 고객이 늘지 않아 몇 달간 돈을 만져보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때 그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름이 햄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요. 제 제자였어요. 학원 제자. 쌤, 잘 지내요? 그냥 낙엽 보니까 쌤 생각나고 궁금해서 문자했어요. 크크. 회사에서 나를 떠보는 건가 싶어 처음엔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망설이다 실례지만 누구시냐는 식의 단문을 보냈어요. 그러자 얼마 안 돼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쌤, 저 햄이에요. 안 와, 섭섭. 유유. 아, 햄이. 그 애는 몇 년 전 면목동에서 만난 학생들 중 하나였어요. 왜, 그 항상 담배 냄새 풍기며 천사 같은 얼굴로 안기곤 했다던 아이 말이에요. 혜미는 저조차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전문대학에 들어갔고 성인이 된 뒤에도 저랑 술을 먹고 싶다며 일부러 저희 동네까지 찾아왔던 아이였어요. 그 뒤로 몇 번 문자 주고받다 이상하게 귀찮기도 하고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 전화번호를 지웠는데 새삼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순간 저는 짧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 머릿속의 혜미는 여전히 조그마한 여고생으로 남아있는데 그런 아이에게 이런 일을 시켜도 되나? 머뭇거려졌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상급자가 바로 지시를 내렸어요. 판매원들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건 회사가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였거든요. 저는 정해진 순서대로 그에게 반가움을 표하며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혜미는 쑥스러운 듯 낮에는 자고 밤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팝콘을 팔며 반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저도 모르게 기계처럼 줄줄 몸에 밴 대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마치 작동단추에 따라 움직이는 자판기 같았어요. 선생님이 강남에 잘 아는 연예기획사가 있는데 요새 거기서 인턴 사원을 뽑는다더라. 거기 우리과 선배가 다니는데 조만간 보기로 했어. 심심하면 너도 올래? 성화 언니, 언니와 헤어진 지 10년이 흘렀네요. 언니 기억 속에 저는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그때 언니랑 많은 얘기를 나눠보진 못했지만 당시 저는 시골 출신 재수생으로서 저 때문에 부모님이 희생하고 있다는 엄청난 죄책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름난 대학에 들어가 하루빨리 두 분 짐을 덜어들여야 한다는 강박에 쫓기었고요. 그래서 새벽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했는데 아침마다 제가 졸고 있으면 언니는 이부자리를 펴주었지요. 그러면 저는 한숨 자고 일어나 식권밥을 사 먹으러 나갔고요. 그때 노량진 식당가에선 한 끼에 3,000원 하는 식권을 30개 묶어 개당 2,000원 가격으로 팔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닭곰탕을 잘하던 현대식당과 차는 형편없지만 1,500원이란 가격이 매력적이던 고향식당을 애용하곤 했어요. 고향식당은 지하에 있어 잠깐만 있다 나와도 온몸에 음식 냄새가 뱄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밥이란 것 자체를 잘 먹지 않았어요. 그땐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됐고 식사 시간이 아까운 데다 배가 부르면 너무 졸려서 되도록 조금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심으로 빵을 자주 사 먹었어요. 그때 우리 독서실 뒤쪽에 뚜레쥬르가 처음 문을 열었는데 거기 신기하고 맛있는 빵이 많았어요. 빵을 사면 총 금액의 5%를 적립해주기도 했고요. 저는 그곳에서 1년 동안 1,000원 남짓하는 빵을 참 많이 샀어요. 지금도 유명한 수학 강사 한석경이나 지금은 공무원 국어 강사로 방향을 튼 유민선의 수업을 듣기 위해 줄을 서 있을 때 강의와 강의 사이에 혹은 자습실에서 공부를 할 때도 입에 빵을 물고 있었어요. 반대로 언니는 식권밥을 먹지 않았지요. 언니는 식비를 아끼기 위해 독서실 냉장고에 간단한 밑반찬을 두고 한솥 도시락에서 말 그대로 반만 사다 먹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휴게실에서 식사 중일 때 제가 지나치기라도 하면 항상 제게 밥은 먹었냐고, 안 먹었음 이리 와서 같이 먹자고 말해주곤 했어요. 그때도 언니는 다정한 데가 많았어요. 제 빨래를 걷어다 예쁘게 개어놔준다든지 풀다만 시험지 위에 사탕이나 비타민을 한두 알 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주위를 살폈으니까요. 한 번은 언니가 나를 업어주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왜 사임당 독서실은 독서실과 휴게실 사이에 현관이 넓어 반드시 실내화를 신고 다녀야 했잖아요. 그런데 한날 현관 앞에 공용 실내화가 한 짝도 보이지 않자 언니가 다 큰 저를 업고 휴게실을 건너 제 방까지 데려다 줬었어요. 그때 언니는 위태롭게 움직이면서 계속 깔깔댔었는데 수능을 하루 앞둔 어느 날 언니는 제게 시험을 잘 보라며 맥도날드에서 치즈버거를 사주었어요. 선물로 수면 양말까지 내밀면서요. 언니도 임용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지요. 얼마 뒤 저는 고시원을 나와 시골로 내려갔어요. 짐을 빼던 날 여전히 어느 대학에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제게 언니는 이왕이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며 경험을 쌓고 가능성의 범위를 넓혀보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떠나기 전 저는 언니에게 뚜레쥬르 마일리지 카드를 주었어요. 1년 동안 20만 원어치의 빵을 먹어 만원가량 적립금이 쌓인 카드였어요. 언니, 이걸로 케이크 사드세요. 언니, 꼭 합격하세요. 또 연락해요. 우리. 언니, 오늘 제가 받은 엽서에는 언니가 장수 끝에 임용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어요. 주변이 평안해지자 문득 내 생각이 났다고. 수인이. 이름이 수인인 건 확실한데 성이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다가 서랍 속 뚜레쥬르 카드가 생각났다고. 찾아보니 강수인이라고 쓰여 있었고 제2대에 간 게 기억나
과 사무실로 연락을 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언니가 보내준 엽서를 다 읽기도 전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선물 꾸러미부터 끌러봤어요. 포장지를 연 순간 곁에 있던 후배가 제 얼굴을 보고 거기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적힌 거냐고 물은 건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뚫어져라 보고 있던 건 10년 전 누군가 빵집 카드 위에 또박또박 적어넣은 바로 제 이름이었으니까요. 비석처럼 거기 그 네모난 칸에 적힌 먼 과거에서 배달된 제 이름을 보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언니, 이제 이 편지를 마쳐야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혜미, 그 아이의 근황에 대해 마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합숙소에 들어간 뒤에도 그 아이는 몇 번 연락을 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지요. 저 역시 망가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가까스로 일상생활에 적응해 나가느라 애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뒤 혜미에게서 다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답장을 주지 않았지요. 문자는 몇 주 걸러 또는 몇 달 걸러 오기도 했어요. 그런 게 차차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 또 끊겨버리대요. 저는 내심 그 사실에 안도했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바꾼 것도 그 즈음이었죠. 아무 연고 없는 이 동네로 이사를 온 것도,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산 것도요. 내가 아는 사람도 나를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살고 싶단 핑계였지요. 고향에 내려갈까 했지만 부모님 뵐 면목이 없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신세를 지자니 주위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딱 한 명,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려 한 동기 남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나한테 왜 저러지? 뭐 원하는 게 있나? 하는 식으로 피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애, 혜미도 비슷한 혼란을 겪었을지 모르겠어요. 언니, 저는 혜미가 잘해 나가주길 바랬어요. 부침성 좋고 밝은 아이니까 어쩌면 정말 큰 돈을 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멋대로 상상했지요. 어릴 때부터 혜미는 당차고 구김살이 없었어요. 학교에선 좀 노는 아이로 취급받은 모양이지만 목소리도 크고 잘 웃는 데다 욕도 잘하는 귀여운 제자였어요. 한 번은 제가 학원에서 비지를 하고 있는데 혜미가 다가와 뭐라 속삭인 적이 있어요. 뭔가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려는 듯 심각한 얼굴이었죠.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한데 표정만은 생생해 입모양을 보고 메시지를 해독해야 했어요. 가만 보니 혜미는 제게 선생님, 치마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날 짧은 원피스를 입은 탓에 허리를 숙일 때마다 허벅지가 보여 아슬아슬했나 봐요. 혜미는 연극적인 얼굴로 역시 입모양만 벌려 또박또박 이러면 남자애들 꼴려요 라는 말을 전해주었지요. 제가 지금 누구 앞에서 어떤 어휘를 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저의 언니라도 되는 양 말이에요. 걱정스러운 말투와 꿈틀대는 눈썹이 하도 진지해 웃음이 날 지경이었지요. 저는 네 치마가 더 짧다 이 녀석아 하고 핀잔을 주었지만 비질이 끝날 때까지 그 아이가 제 뒤에 계속 서 있어 주었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맞다. 혜미는 책상 위에 손거울을 놓고 수업 시간 내내 머리를 만지곤 했어요. 몇 번 지적해도 말을 듣지 않을 만큼 자기 머리 스타일을 끔찍이 아꼈지요. 제가 꿀밤을 먹였을 때도 에이씨,
머리는 건드리지 마요.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한날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제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내아이 몇 명은 풍선을 불고 여자아이들은 그걸 머리에 비벼 하늘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지요. 그러면 풍선 표면에 정전기가 일어 천장에 띄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형광등 근처에는 이미 노랑, 파랑, 분홍 등 색색의 풍선들이 두둥실 떠 있었어요. 칠판에는 강수인 선생님 사랑해요 라는 말까지 쓰여 있었죠. 그런 건 학원에서 정말 인기가 있는 선생님만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중 하나였어요. 저는 기쁘고 쑥스러워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이들은 깜짝 파티를 들킨 게 아쉬운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중 저기 교실 맨 뒤에서 혜미가 벌서듯 두 손을 높이 든 채 자기 머리에 풍선을 마구 비비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였죠. 혜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상큼하고 건방지게 씩 웃었어요. 만화 주인공처럼 머리털이 일제히 하늘로 곤두선 상태였죠. 아마 그래서였을 거예요. 그 애가 잘 있으리라고 확신한 건.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해맑은 미소를 보이며 세상과 맞짱 뜨고 있을 거라고 믿어버린 걸요. 그런데요, 언니, 그 애가요, 얼마 전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파탄난 인간관계를 견디다 못해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방 문고리에 목을 메었다는데 다행히 응급실로 실려가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다고. 그런데 뇌에 무리가 가서 지금은 식물인간이 된 채 병실에 계속 누워있다고 말이에요. 언니, 가을이 깊네요. 밖을 보니 은행나무 몇 그루가 바람에 후두둑 머리채를 털고 있어요. 세상은 앞으로 더 추워지겠죠?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뭔가 창의적이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나예요. 누군가 저한테 그래서 열심히 살았느냐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 나 이런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휙, 휙. 차들이 바람을 찍고 지나갈 때 내는 그런 소리를요. 마치 제가 8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왜 오락의 고수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정신없이 쏟아지는 총알이 아주 커다래 보인다는데 다가오는 모양도 영화 속 슬로모션처럼 느껴진다 하고요. 저도 그랬으면 싶어요. 지금 선자리가 위태롭고 아찔해도 징검다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도 한 발 한 발 제 발 디딜 자리가 미사일처럼 커다랗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간 이 시절을 바르게 건너간 뒤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 좀 늦었어도 잘했지? 사실 나는 이걸 잘한다니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당장 제 앞을 가르는 물의 세기는 가파르고 돌다리 사이의 간격은 너무 멀어 눈에 보이지조차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 손바닥 위에 놓인 오래된 물음표 하나만 응시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돈과 역시 중요한 시간을 헤아리며 초조해질 때마다 한 손으로 짚어왔고 지금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그것.
어찌해야 하나. 그러면 저항하듯 제 속에서 커다란 외침이 들려요. 내가 무얼 더. 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찌하면 좋을지 누구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제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니,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얼 하면 좋을까요? 그 애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고 싶지만 도무지 용기가 안 나요. 그리고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애가 내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그 학원에 나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보다는 차라리 내가 20살 무렵의 내가 그 애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언니,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까요? 마흔에 환갑에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게 될지, 어떤 말을 붙잡고 어떤 믿음을 감당하며 살지 모르겠어요. 바뀌는 건 상황이 아니라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언니는 엽서 끝자락에 그렇게 적었죠. 세월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같다고. 조만간 다시 옛날이 될 오늘이 이렇게 지금 제 앞에 우두커니 있네요. 언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옛날 휴대전화에는 아직도 그 애가 보낸 메시지가 저장돼 있어요. 쌤, 여기 분위기 쩔어요. 원래 이런 건가요? 쌤,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쌤, 왜 제 문자 씹어요? 쌤, 전화 좀. 쌤, 어디에요? 쌤, 전화 한 번만. 쌤, 저 좀 꺼내주세요. 이 편지를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일 언니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제가 혜미가 있는 병원에 찾아갔다는 뜻일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전히 아무것도 못한 채 주저하고 있다는 의미일 테고요. 언니, 저를 기억해줘 고마워요. 그리고 제게 고맙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전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제가 오늘 언니에게 무얼 받았는지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써요. 언니는 그게 뭔지 이미 알고 있을 테지만 언니가 준 것과 내가 받은 것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잘 지내요, 언니. 언니가 정말 잘 지내주었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또 쓸게요, 언니.